안녕하세요. 김용수 강사입니다. 자, 3과목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3과목은 제가 이제 1과목보다 조금 더 이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좀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배경 설명 쫙 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중요하다, 어디가 좀 포인트다, 요거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좀 암기식도 좀 말씀드리고, 자, 요렇게 이제 강의를 했다라면, 우리 3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의하는 그 틀에서 이제 이해를 돕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논리적이고 그런 수리적 사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중간중간 첨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3과목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있습니다. 계산이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겁먹지 마시고요. 그 계산이 뭐 크게 막 수학 문제 막 풀듯이 뭐 이제 미분적분 풀고 막 그런 정도의 계산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정도 수준이에요. 중학교까지도 안 갑니다. 그냥 사칙연산 정도의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다 계산 문제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법과목에서는 그 계산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배경 법지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3과목 어떻게 이제 할 건지 제가 이제 충분히 다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자, 원산지 규정 개요를 이제 이번 시간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산지란 무엇인가 그 개념부터 한번 쫙 알아보고 가시죠. 그래서 3과목은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보세사 강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세사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관세법이니 뭐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관세하기 때문에 또 관세사 수험 생활도 해봤고요. 그래서 뭐 관세법, 품목분류, 관세평가, 무역실무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해봤는데 여기 원산지관리사 3과목이 그 중에 단연 탑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치 기준이든 세번변경 기준이든 따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 중간 과정을 쫙 이제 공식으로 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자, 그럼 원산지가 뭐냐? 원산지. 단순히 이것은 원산지를 하면 단순히 수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이 이렇게 수출이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옛날에는 이제 수출국에서 100% 물품을 만든 그런 완전 생산이 많았단 말이죠. 옛날에 뭐 로마 시대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로마 시대 그런 이제 고대에는 자, 어떤 나라에서 물품이 생산이 됐어요. 그리고 수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물품은 웬만하면은 1차 제품이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곡물, 뭐 광석, 뭐 소금 이런 것들이었을 것이고 아무리 이 물품이 조금 가공을 많이 거친 물품이라 해도 뭐 수레, 뭐 마차 이런 정도였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웬만하면은 완전 생산이었는데 지금 현대에는 완전히 다른 거죠. A라는 국가에서 일부 원재료가 오고 B라는 국가, C라는 국가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원재료를 수출국에서는 이제 수입을 해다가 여기에서 최종 만들어가지고 보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국가에서 수출국에서 뭐 크리티컬한 제조 공정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국가에서 수출하는 것이 휘발유예요. 휘발유인데 C라는 국가에서 수입해온 원재료가 원유입니다. 원유. 그래서 이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한정돼 있죠. 보통은 중동에 다 몰려 있죠. 이렇게 되면 원유를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인지 휘발유를 여기서 가공해가지고 만든 국가가 원산지인지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좀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 웬만한 공산품들은 뭐 나사하나 뭐 못하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 이 수출국은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시켜가지고 완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 원산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애벌레가 있고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죠. 번데기가 돼서 나비가 된다라고 할 때 이 과정을
본질적인 물품의 특성을 부여한 그 공정으로 봐서 만약에 이 과정이 어느 나라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딱 요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이 과정만 그 나라에서 있으면 그 나라산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인지, 애벌레에서부터 번데기까지 다 거쳐가지고 나비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이 그 출국에서 일어나야 이것을 원산지로 볼 것인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예요. 자, 그게 이제 원산지, 여기서 말하는 원산지고요. 그러니까 FTA 협정에서 말하는 원산지는 결국 우리가 수입국에서 협정 관세율이라는 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위한 그런 원산지 판단이고요. 네. 단순히 우리가 원산지 해가지고 메이드 인 해가지고 물품에 표시된 메이드 인 USA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거죠. 메이드 인 USA 이거는 그냥 원산지 표시입니다. 원산지 표시. 그래서 소비자가 이게 미국에서 생산된 거구나. 그걸 그냥 소비자가 알기 위한 그런 목적일 뿐이에요. 우리 원산지, FTA에서의 원산지는 어디까지나 이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실질적인 이 판단이기 때문에, 자, 이 메이드 인 USA 이런 것들은 물품에 웬만하면 이제 표시가 다 되죠. 하지만 이 원산지 표시가 이제 면제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화학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실험실용에도 쓰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아주 전문화된 그런 집단이 사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원산지 표시 이런 것들이 뭐 의무가 아닙니다. 네. 어차피 그 전문 집단은 이 원산지를 이미 다 알고 있고 물품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뭐 물품에 메이드 인 USA 이런 거 표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산지 표시는 면제되는 물품군도 있지만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이 원산지 판단, 이거는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을 하고 우리가 3과목을 좀 이제 배우셔야 되고요. 자, 또 이제 판단을 돕기 위해서 이 원산지라는 것은 크게 특혜 원산지 규정, 그 다음에 비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 원산지 규정은 말씀드렸듯이 원산지 증명서와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혜택을 받기 위한 게 특혜죠. 그래서 혜택이라 함은 관세율의 다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율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인하하는 협정들도 있었고, 우리가 1과목에서 배우셨죠? 연차적으로 인하하는 협정, 혹은 아예 철폐를 시켜버리는, 아예 0%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협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율에 대한 혜택이에요. 관세율.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원산지를 판정한다는 것이 특혜 원산지 개념이고, 비특혜 원산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소비자들의 보호 목적, 이 물품이 어느 나라 산이다. 그래서 이 물품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산인데 일본 해산물이다 이러면 약간 꺼림칙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소비자에 대한 판단,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 네. 그런 목적. 그다음에 뭐 기타 정부의 그런 목적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 비특혜입니다. 비특혜. 네. 그래서 우리는 당연스럽게도 이제 특혜를 배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 수입신고서에 보시면은 수입신고서를 보면 자, 여기 이제 일단은 이제 수입자에 대한 정보, 수출자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기본 표시됩니다. 기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의 상황을 표시를 합니다. 이게 뭐 무상 수입인지 혹은 이 물품이 수입을 하면서 돈을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 거래 상황. 그 다음에 그 밑에 물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요. 그래서 이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수량이 몇 개인지, 단가가 얼마인지,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 밑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관세율입니다. 그래서 관세율 예를 들어서 8%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산지가 표시가 되고 그 표시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물품이 원산지 표시가 현품에 되어 있는 물품인지 최소 포장에 되어 있는 물품인지 아니면 원산지 표시의 면제 물품인지 표시 방법이 나와 있어요. 수입신고서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세율 부분, 요 관세율 부분을 우리가 건드리게 되면 이게 특혜 관세입니까? 비특혜 원산지 규정입니까? 특혜 원산지 규정이죠. 요거는. 그래서 이 관세율이 A라고 하면은 뭐 그냥 기본 관세율을 말하는데 이 기본 관세율이 아니라 FTA를 적용받게 되면 이 8%가 0%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세율 자체를 건드려 가지고 관세율 자체를 다운시켜주는 요 특혜를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이제 FTA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방법.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건드리는 게 뭐라고요? 비특혜죠. 비특혜. 그래서 이 물품이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하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써놓는 거죠. 수입신고서에. 그래서 특혜 원산지 규정과 이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특혜 원산지 규정 같은 경우에는 FTA 협정이라든지 FTA 특례법 이런 곳에서 이제 규정을 하죠. 그리고 비특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대외무역법 혹은 경우에 따라 관세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무역법에서 특히나 원산지 표시 방법을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품은 메이드 인 표시하고 어떤 물품은 메이드 인 없이 그냥 USA라고만 하면 되고 대무역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대외무역법은 주로 특혜 원산지 규정을 규정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대외무역법은 비특혜. 우리 FTA 특례법이나 FTA 협정이 특혜 원산지 규정 그런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특혜 원산지 규정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는 거죠. 특혜 원산지 규정은 우리 관세율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게 이제 특혜 원산지 규정입니다. 자, 원산지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원산지 규정의 목적을 보면 우리 보호산업이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이 보호산업이죠. 농수산물. 그래서 이제 시골에 계시는 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농수산물을 키우느라 고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농수산물보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에서 이제 엄청나게 농수산물이 막 밀려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가들은 다 망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이 물품 해외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뭐 인도네시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가지고 가드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농수산물이 싸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 원산지인 것을 판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보호산업의 세이프 가드, 가드를 올리는 거, 그럴 목적. 그다음에 우회 수입 방지. 이건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중국 수출자들이 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중국 수출자들도 이제 우리나라가 세이프 가드로 가드를 올려버리면은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 우회 수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일단은 보냈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돌아서 수입해오는 이런 우회 수입,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원산지 규정을 규정해서 이 물품이 인도네시아는 그냥 단순하게 거쳤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산지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중국산이다.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산에 대해서는 또한 그래서 또 걸러내는 목적입니다. 자, 국가 간 협의에 따른 특혜 목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FTA죠. FTA고 최빈 개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최빈 개발 도상국.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이 있을 때 뭐 방글라데시 이런 국가들은 최빈 개발도상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 자체가 워낙에 좀 어렵다 보니까 국제적인 어떤 그런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이런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관세율을 매기지를 않아요. 그냥 들어와라. 예. 이렇게 합니다. 이 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판별함에 있어서도 원산지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당연히 FTA 판단 목적으로는 당연히 쓰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특혜 목적으로 관세율을 다운시킬 목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는 뭐겠습니까? 원산지 표시죠. 원산지 표시. 그래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아주 대표적인 게 소비자 보호, 국내 산업 보호. 이것도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국가의 원산지를 판별을 해서 가드를 올릴 목적이다. 네, 국내 산업 보호죠. 자, 이런 거고 이제 책을 보시면 여기까지 하고 책을 보시면 자, 원산지의 개념. 그래서 원산지란 물품 등이 생산, 제조, 가공, 성장한 지역이나 성장이라면 이제 살아있는 동물 그런 걸 말하죠. 국가를 의미한다. 과거의 무역은 하나의 지역 또는 국가에서 생산된 잉여 물품을 거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에서 대부분 수출이 됐지만은 오늘날의 무역은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원산지 규정을 보면 이제 그 연역으로 요거는 참고만 해두세요. 파리에서 뭐 최초로 이제 법규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트 협정 구조에 원산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가트 협정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입하는 업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트 협정에 의해서 뭐 관세도 내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TO 체제 출범 이후 그 가입국들은 이런 협정을 적용하게 됐지만 본 협정에서는 원산지 규정 제정에 관한 기본만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WTO는 이제 전 세계를 포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규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렇게 이제 FTA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죠. 자, 원산지 규정의 목적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구분을 보면 특혜, 비특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특혜, 비특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가 있죠. 체계, 그 체계를 보면 외울 내용 아닙니다. 겁먹지 마시고 그냥 제가 설명만 해드리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특혜 원산지 규정을 보면 FTA 특혜 해가지고 엄청 많죠. 이게 다 이제 FTA 국가들이고 지금 캄보디아 괄호치고 미발효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캄보디아까지 다 발효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FTA들 전부 다 지금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특혜 보면은 거기에 뭐 개도국간 협정 이런 거 있죠. 개발도상국 관세 특혜 주기 위해서. 자, 국내법에 보면은 이제 FTA 특혜 있고 FTA 특례법을 말하죠. 일반 특혜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최빈 개발도상국 요거 있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은 관세를 우리가 매기지 않고 그 나라의 수출을 좀 도와주는 그런 겁니다. 자, 비특혜 원산지 규정 보면은 이제 WTO, 뭐 가트,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관세법이나 대무역법 등 이런 이제 법에서 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FTA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 3과목 내내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중심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2과목 배우고 오셨죠, 여러분? 2과목 먼저 3과목부터 배우시는 거는 조금 안 맞습니다. 2과목부터 배우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국제 상품 분류 체계가 있죠. 우리 2과목에서 배우신. 자, 뭡니까? 복습 한번 해봅시다. 네. 자, 국제 상품 분류 체계가 쭉 있어요. 그래서 1류부터 97류까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보통은 1류부터 27류까지 보통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28류부터 83류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84류부터 97류까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과목에서는 이렇게 구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3과목에서 배울 목적으로는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제가 왜 3단계로 구분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배우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3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1류부터 27류 얘네들 같은 경우 얘네들은 보통 1차 상품 그래서 광석, 뭐 소금, 네, 뭐 이제 살아있는 동물, 뭐 그런 것들 1차 상품. 그 다음에 식품입니다. 식품. 자, 28류부터 83류까지의 물품은 대부분 화학 제품, 플라스틱, 섬유, 철강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84부터 마지막까지는 기계, 전자제품 다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첨단 제품들, 예술품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각각을 매칭시키기 위해서고 이 매칭이 완벽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1차 상품들은 보통은 완전 생산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금이 생산됐다면 그 소금은 우리나라 염전에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포장하고 그 다음에 수출한 것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완전 생산 기준을 보통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3번 변경 기준을 보통은 가지게 돼요. 이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부가가치 기준이죠. 완전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기준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완전 생산 기준을 보게 되면 얘는 어떤 개념이냐? 어떤 나라에서 물품이 생산됐다라고 하면 그 국가에서 채집되거나 사육되거나 채굴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1차 상품들을 수출을 하면은 그 국가 내에서만 모든 생산이나 가공 이런 것들이 그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진 거고 다른 국가에서 원재료를 끌어다가 가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하는 거고 이 완전 생산 기준은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은 영역의 판단이죠.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완전 생산이지. 네? 우리나라 영역 밖에 제3국 혹은 이상한 곳에서 이것을 했다가 끌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했다라고 하면 완전 생산 기준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역이 중요하고요. 요 영역 우리가 1과목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다 뭐 이런 거 어떤 대륙붕 어떤 이제 영해 뭐 배타적 경제 수역 이런 단어 나오면서 그 나라의 영역을 다 이렇게 1과목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생산 기준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1과목에 용어의 정의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변경 기준.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이제 플라스틱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39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3901서부터 쭉 해가지고 3926까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원재료, 그 다음에 반제품, 완제품 3단계로 나눠집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뭐 애벌레, 번데기, 나비 이런 것처럼 가공 단계에 따라서 플라스틱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에틸렌, 프로필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리플로필렌 이런 거 들어봤죠? 이거 원재료예요. 1차 재료 뭐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 반제품 뭐 이제 판이라든가 시트라든가 관이라든가 해가지고 다른 물품에 이제 다른 물품을 만들 수 있는 1차적인 그런 거. 그래서 종이 접기 할 때 그 색종이 있죠? 뭐 그런 거. 그런 개념이 반제품이고요. 완제품은 뭐겠습니까?
제품이 완전히 된 거죠. 그래서 뭐 위생용품이라든지 가정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만들었다. 그러면 완제품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3901부터 해가지고 제조 그 순서대로 가공도 순서대로 이렇게 높아져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 변경 기준이라 하면 이 품목 분류 번호 3번이 변경되면은 그 국가에서 크리티컬한 가공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3번이 원재료에서 반제품을 거쳐서 완제품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계속 3번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계속 3번이 변경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변경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딱 직관적으로 보기가 좋고 판단하기가 좋습니다. 간편해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을 하려면 뭐 수출을 하든지 수입을 하든지 무역에 있어서는 이 HS 코드 3번을 따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돼 있고 그 기본 중에 기본을 활용해서 원산지를 판단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간편하고 직관적이고 좋은 그런 결정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이 3번 변경 기준은 단점이 있어요. 단점.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공정이 그래도 간단해가지고 이런 물품들에는 적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기계나 첨단기기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변경 기준은 비교적 가공 공정이 간단해야 된다. 그래야지 3번 변경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나 이런 것들은 워낙에 이 재료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3번 변경 따지고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계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적으로 이 기계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이 이 기계 완제품과 이 HS 코드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재료에서 완제품을 만들었어도 3번이 변경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나 첨단 기기는 부가가치 기준을 쓰게 되는데요. 부가가치 기준이 뭡니까? 부가가치 기준 어떤 완제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완제품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그 원가죠. 부가가치가. 원가가 전체 중에 70%를 A국에서 완성을 시켰다. 그리고 나머지는 A국이 아니라 B국에서 완성을 시킨 거라면 그리고 A국이 수출국이라면 A국의 수출자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게 부가가치 기준이죠. 그래서 이 원가에는 재료비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보통 재료비만 생각을 하죠. 재료비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분식집에서 김밥을 사 먹었어요. 김밥 가격이 뭐 3,000원 정도 하죠, 요새는. 네, 김밥의 원재료만 가지고 그 김밥을 판단하지 않잖아요. 분식집은 사실 원재료보다는 그 음식을 만드는 그 이제 요리사들의 노동력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만 가지고 요 원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어불성설이고요. 여기에다가 뭐 노무비라든가 인건비를 뜻하는 노무비라든가 뭐 제조 간접비, 그래서 뭐 이제 그 공장에 들어가는 뭐 전기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이거죠. 그래서 부가가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물품의 어떤 가공을 계속적으로 이제 늘릴 때마다, 그러니까 이 물품이 요만큼의 가공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때는 들어간 원가가 요만큼이고 이 물품은 요 정도의 기능밖에 할 수 없었지만 또한 두 번째 공정에서 이 물품에 새롭게 원가를 투입해가지고 물품을 업그레이드하면은 이 물품의 가치는 이만큼 올라가고요. 시장 가치도 올라가겠죠. 그렇게 점점점 올라가는 시장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품을 요만큼 이제 생산했다라고 하면은 원가도 당연히 이렇게 이제 투입이 됐을 것이고 이 물품의 최종적인 가치, 시장에서 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 물품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다. 부가가치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 기준은 이제 원가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 가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가가치 기준은 3번 변경 기준을 어느 정도 이제 보완해주는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계라든지 첨단 기기는 대부분이 요 부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순서대로 쭉 배우시는 거고요. 이제 감이 좀 오셨다라면, 요거는 이제 설명드렸죠. 비특혜 원산지 규정, 특혜 원산지 규정.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1장 원산지란 무엇인가, 그리고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 대표적인 거 3가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내용으로 3과목을 이제 들어가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